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꽃 지구과학 전사들을 위한 불꽃 지구과학 가이드 이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던 대로 개념편과 문제편을 분리를 해서 이제 개념 강의 다시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가 끝났으니까 또 처음 내용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제일 처음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보는 딥한 개념 강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하자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학교과를 졸업하고 현재 자유형사를 입고 신의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가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구과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학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탐, 물화생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구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우리가 밟고 있는 건물 말고 땅. 그쵸? 땅 있고 땅 위에 뭐가 있죠? 그치? 공기가 있잖아. 공기, 하늘. 그거보다 아래로 가면 그쵸?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고 걔보다 아예 위로 올라가면 그쵸? 화성 갈 거니까 우주 가야죠. 우주. 그래서 실제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땅, 지질,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하늘, 대기,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바다, 해양, 그리고 위에 있는 우주, 천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실제로 전공에서도 지질 조금 더 세분화가 돼서 사실 뭐 지질, 지구, 물리학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그거랑 이제 대기, 그리고 또 해양, 그리고 천체 이렇게 실제로 교수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수업을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거는요, 지질, 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단원 두 번째에서 배우는 건 대기, 해양.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대기, 공기랑 해양, 물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둘 다 유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체 지구에 대한 거, 고체 지구가 1단원, 그리고 유체 지구가 2단원, 대기, 해양. 마지막이 그 외적인 거, 천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말씀드리면은 큰 틀을 잡고 가셔야 돼요. 이게 세부적인 거 나 한 번에 다 외울 거야 이렇게 가면요 지쳐서 뒤까지 못 봐요. 한번 쫙 보면서 큰 틀 잡고 그 다음 잡으면서 그 큰 틀에 살 붙이게 하고 또 보면서 더 붙이고 또 보면서 더 붙이고 붙였으면 문제 풀고 문제풀이 영상 다 올라가 있죠. 그거 보시면서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고체지구에서 판구조론과 대륙분포의 변화라는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ce upon a time, 옛날에 대륙이동설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갈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을 잡고 가셔야 된다 했었잖아요. 큰 틀이라는 거는 이 이론의 발달 과정인데 이 이론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대륙이동설, 두 번째는 멘틀 대류설, 세 번째는 해적 확장설, 네 번째는 판구조론 이렇게 가는데 그 큰 틀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외워놓고 가셔라. 자, 어딨냐? 여기 있죠. 쫙 이건데 이게 뼈대예요. 이게 뼈대야. 뼈대를 잡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소리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적 확장설, 판구조론 요게 큰 틀이고 여기에 지금 벌써 좀 추가되어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윌슨의 변환단층 발견이라던가 판구조론 더하기 풀릉구조론에서 뭔가 좀 추가적인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디테일들이 추가될 거고 추가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고 다시 지금요. 지금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적 확장설, 판구조론 좋아요. 그걸 따라오면서 그지?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나중에 하나 둘 얹어주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륙이동설. 바로 누가 얘기를 했던 거냐? 바로 1915년에 독일의 기상학자인 베게너가 자기의 첫 번째 책은 아니고요. 그 책에서 대륙과 해양의 저서,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1915년에 발표한 개념입니다. 당연히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적 확장설, 판구조론으로 오는 이 흐름을 외우셔야 된다. 뭔 얘기를 했었냐? 바로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 초대륙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고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판게아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초대륙이 일단 뭐냐? 이 초대륙이 뭐냐? 초대륙이라는 거는 여러분 대륙은 알죠? 우리가 아무리 지구과학을 하고 세계지를 안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5대양 6대주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대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사는 거 그 대륙이 초가 붙었잖아. 초월, 초사이언, 그쵸, 초월, 엄청나게 큰 거. 그래서 큰 대륙이라는 건데 이 큰 대륙이 무슨 뜻이냐? 지금은 6개로 쪼개져 있던 땅덩어리들이
사실 하나였다. 언제? 고생대 말, 중생대 초. 입에 붙여요. 언제? 고말, 중초. 고말, 중초, 고생대 말, 중생대 초에는 지금 찢어져 있던 땅들이 사실 하나였고 지금 그 하나로 붙어있던 게 이때 찢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6개가 된 거고 걔의 이름을 나는 판게아라고 붙이겠어 라고 1915년에 백인 아저씨가 처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가기 전에 처음 공부하는 분들 이것도 잘 모를 거야. 고생대 말, 중생대 초, 고말, 중초가 도대체 언제냐를 먼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뒤쪽에서도 계속 등장을 할 거고요. 얘를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뒤에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합니다. 제로 베이스부터 가는 거 찬찬히 쌓아드리니까 지금 쌓아주죠.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건 들어봤죠? 고, 옛날 고, 중, 가운데 중, 신, 최신, 신생, 신상품, 그죠? 고중신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선캄브리아 시대. 맞아요. 왜 그러냐?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로 쪼개지고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쥐라기 공원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공룡 나오는 영화. 신생대,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고생대의 첫 번째가 캄브리아기인데 캄브리아기보다 먼저 앞에 있었다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 여러분 뭐 롤 할 때 선픽, 미드선, 탑선 이러잖아. 선픽.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가 바로 고생대 캄브리아기의 앞에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한다. 지구 나이는 몇 살? 그쵸. 46억 살, 47억 살 대충 그쯤 되는데 이 46억 년부터 이렇게 오면서 이 어떤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경계들을 제가 지금 좀 교통정리를 해드릴 건데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 어떻게 가냐? 선캄브리아 시대 고중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가면 되냐? 6.25 전쟁이 우리나라를 반으로 쪼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6.25 써주시고 반은 2분의 1 숫자로 얘기하면 0.5 그래서 0.5를 써줬는데 단위는 억년 전이에요. 그래서 5.5억 년 전, 2.5억 년 전, 6.5억 년 전 해버리면은 2.5억 년 전보다 6.5억 년 전이 더 큰데 이쪽에 가까워져 버리면 이상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0.65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5.5억 년, 2.5억 년 전, 6.65억 년 전 단위 환산하면 6,500만 년 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경계들을 짜봐주고 그 다음에 6.25 그 텐션 그대로 2.5가 2.5 그 다음에 아까 우리 46억 년 전부터 지구 시작인데 40억 년은 하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얘기해드릴게. 그래서 6.25 그대로 텐션 2.5 가고 그 다음에 40 써주시고 지구 나이는 대충 46억 살 큰 틀 잡혔죠. 그 다음에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잡혔죠. 그 다음에 고생대는 카모실대 석패, 중생대는 트쥐백, 신생대는 팔네사라는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된다. 왜? 수능의 객관식. 예를 들어서 카모 캄캄캄페 이래봐. 그러면은 이 캄캄캄이 뭔지 다 외우셔야 되잖아. 근데 수능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카모실대 석패, 트쥐백, 팔네사라는 앞글자만 따도 사실은 입문자들 공부하실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현생누대라고 합니다. 현생을 살아. 이 TV에 사람이 있다고 이러지 마시고 현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랑 가까운 그 지질 시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합쳐서 우리가 현생누대라고 하고요. 요 앞에 있던 선캄브리아대 여기를 우리가 좀 더 세분화를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46억 년에 지구가 태어나서 약 40억 년 올 때까지는 지구가 어떤 상태였냐면 겁나 뜨거운 마그마 바다 상태였어요. 뭔 얘기냐? 막 운성 얻어맞고 막 그러니까 엄청 뜨거워서 거기 지표가 다 녹아있고 온 지표가 다 마그마였다는 거야. 뭔 얘기냐? 그 당시의 자료는 다 녹아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46억 년 전부터 40억 년까지의 자료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현재 지구에서. 다 그때 녹아있었거든. 그래서 이 46억 년 전부터 40억 년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사실 학계에서 이렇게 엄밀하게 정리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암흑대 혹은 암흑기, 영어로는 뭐 헤이디언 에이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헤이디언 에이지. 하데스 들어봤어요? 지옥의 왕 하데스. 그치. 지옥의 왕 하데스가 군림하던 그런 시기 같다. 그만큼 아무것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 시기. 이 암흑대라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40억 년부터 선캄브리아 전기인 희생누대와 원생누대가 시작된다라는 거. 요거를 아셔야 돼. 요거를 지금 안 외우시면 여러분 뒤쪽에서 무조건 틀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0억 년 전부터 아까 우리가 6.25 텐션 2호가 해서 25억 년 전 잘라드렸잖아. 이 40억 년부터 25억 년 전까지를 우리가 시생누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25억 년 전부터 5.5억 년 전 사이를 원생누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시원하다. 이렇게 시원하다 하고 그 다음에 앞에 현생누대를 쪼갰죠. 고중신, 카모실대 석패, 트쥐백, 팔네사 이렇게. 괜찮죠? 할만하죠? 요 정도 큰 틀을 지금 잡아놓으세요. 이거 막 나중에 해야지 이러지 말고 지금, 뒤에서도 안 합니다. 지금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돌아와서 영상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하다 왔어요? 그렇지. 대륙이동설, 백예너, 판구조론 언제? 판구조론이 미안. 판계야 언제? 고말중초. 고말중초 어디예요? 고생대 말, 중생대 초 여기죠 여기. 약 이제 대화가 통하잖아. 2.5억 년 전. 2.5억 년 전에 원래 쪼개져 있던 대륙들이 2.5억 년 전 고말 꽝 부딪혔다가 쫙 쪼개지는 중초. 그런 일이 고말중초 때 있었다. 사실 얘네가 하나 붙어 있었던 건데 고말중초 때 꽝 쫙 하면서 찢어진 게 지금까지 된 거다. 큰 그림 잡았지.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아니 이 큰 대륙들이 움직일 수 있어? 이 큰 대륙들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게 실제로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 당연히 그래서 증거들이 여기선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증거를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 해안선 모양의 이 유사성으로부터 3가지의 연속성을 도출할 거예요. 뭔 얘기냐? 말이 너무 어렵잖아.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쉽게 말하면 진짜 그냥 얘네들 뭔가 붙이면 붙을 것 같이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유사하잖아. 여기도 뭔가 이렇게 쫙 하면 이게 붙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유사하잖아. 네. 이 유사성으로부터 사실은 그 말은 유사하니까 같이 볼까요? 봐봐 유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유사하잖아. 이 유사했으니까 얘네들이 붙어 있었을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붙어 있었으면 거기로부터 비롯된 뭔가 증거들이 있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정도는 아셔야 돼. 진짜 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서울역 있고 부산역 있고 제주도역 있어요. 이거는 안 알려줍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 대화 안 통해요. 울릉도 독도역 있고요. 여기 옆에 일본 있는 거 아셔야 되고 이쪽에 중국 있고 여기 러시아 있고 이런 거 아셔야 돼. 몽골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황사 이런 것도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우리가 있는 대륙이 아시아인 것도 아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아시아 대륙 이쪽에 인도 붙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히말라야 산맥 있거든. 아셔야 돼. 그 아래 대만,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에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원범에서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이 정도는 아셔야 돼. 그쵸? 나중에 수능 끝나고 겨울에 춥잖아요. 그때 동남아 이쪽에 놀러 가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인천공항 같은 데다가 딱 이제 패딩 입고 간 거 맡겨놓고 가벼운 캐리어. 왜? 따뜻한 데 가잖아요. 짐이 가볍다고. 가서 실컷 놀다 오세요. 그때를 위해서 일단 지금 화이팅하고. 그 아래 호주 있는 거 아셔야 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옆에 뉴질랜드 있는 거는 모르셔도 돼. 근데 어쨌든 상식상. 그 옆에 있는 바다 이름 뭐예요? 이 바다, 이 큰 바다 이거 태평양인 거 알아야 돼. 클테자 쓰잖아. 클테, 바다양. 큰 바다 있는 거 태평양 알아야 돼. 가운데 하와이 박혀 있는 것도 알아야 돼. 그 옆으로 넘어가면은 미국에 있는 북아메리카 있는 거 알아야 되고 그 아래 남아메리카 삼바 축구하는 브라질 있고 뭐 거기 아시죠? 남아메리카 있는 거 알아야 돼. 북남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한 번 더 그려드렸어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넘어가면 여기 있는 바다 대서양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아셔야 돼. 대서양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유럽 제일 잘 살았던 나라 이렇게 유럽 그 아래 아프리카 있는 거 아셔야 돼. 제일 조금 못 사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거 좀 한번 보세요. 교양 강의에 어떤 게 있냐면은 유럽 한때 제일 잘 살았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 그죠? 왜? 식민지가 전 세계 다 있으니까 모든 나라에 다 해가 쫙 지나갈 때 다 이 모든 경도에 다 자기 영토가 있는 거야. 잘 살았던 나라. 근데 안타깝게도 제일 좀 개발도상국이 많은 대륙이죠. 아프리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일 잘 사는 동네 옆에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있는 거는 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착취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거. 이런 걸 이제 조금 연구하는 게 바로 지정학적 연구라고 그러는데 지오폴리티컬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교양 강의로 보셔도 좋고 유튜브나 아니면 도서도 많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서양이 있고 이건 아셔야 돼.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은 남극 대륙이 있는 거. 이것도 아셔야지. 자, 태평양, 대서양, 인도 앞바다, 인도양. 선생님 아까 5대양 6대주라 그랬는데 바다가 5개가 아니고 3개밖에 없네요. 하면 안 돼요. 남극해, 북극해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있고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이었잖아요. 유사성이 뭐냐면 이 대서양을 기준으로 양쪽을 봤더니만 비슷하더래. 그쵸. 이 태평양을 기준으로 여기를 돌려봤더니 애들이 딱 붙이면 붙을 것 같이 유사하게 생겼더래. 얘로부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보자. 어디 보자. 야. 자, 첫 번째는 바로 고생대 화석 분포 연속성. 고생대라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왜? 고말에 꽝 중초에 쫙 찢어졌댔잖아. 고말에 꽝 붙었을 때 그때 붙어있던 대륙에서 살았던 애들은 그 화석들이 연속적으로 막 이 대륙 전체에 있었을 거잖아요. 판게아라는 초대륙에 막 있었는데 걔네가 나중에 쫙 찢어졌어. 그럼 그때 그 연속적이었던 기록이 현재 각각 뻗어있는 6개의 대륙에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연속성.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어려운 애들이 막 있습니다. 뭐 키노그나투스, 리스트로사우루스,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 있는데 미리 교통정리 해드리면 별표가 제 필기노트에 박혀있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 말은 기출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얘네들은 기출이라서 아셔야 돼. 메소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네 발로 걸어다니던 그 사우루스 보면 알겠지만 파충류예요. 파충류. 날아다니지 못하고요. 수영도 못합니다. 근데 걔네가 현재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보여드려?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보시면은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사실 걔 화석이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뭔가 딱 붙으면은 호로록 이어져. 그 말은 약간 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옳은 건 애가 여기만큼 살았다가 날아가서 혹은 수영해서 여기도 살았지 이게 아니라 원래 얘네가 붙어 있어서 쭉 살았던 게 찢어졌어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판게아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개념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 메소사우루스, 뭐 키노그나투스, 아니면 리스트로사우루스, 뭐 글로소프테리스, 이거는 그 식물이에요. 식물, 양치 식물인데 식물의 어떤 분포도 이렇게 전체적인 대륙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실제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아우스트레일리아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도 살고 날아가서 여기도 살았고 날아가서 여기도 살았고 날아가서 여기도 살았고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사실 얘네가 다 붙어 있었고 살았는데 지금 쪼개진 거야 둘. 뭐가 더 건강한 생각? 후자라는 거죠. 붙어 있었고 살았는데 그 기록이 지금 쪼개진 거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고생대 화석 분포의 연속성이 바로 이 뜻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남극 빙하 분포 연속성.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극을 기준으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를 붙여봤을 때 빙하는 당연히 남극이 이렇게 많겠죠. 차가운 대륙이 있으니까. 근데 그 빙하의 자료가 이런 식으로 다른 대륙들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실제 빙하가 현재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빙하가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고 빙하가 있었음을 제시하는 그 증거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걔가 바로 뭐냐면은 찰흔과 빙퇴석이라는 친구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빙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걔를 파. 그래가지고 팥 넣고 시럽 넣어가지고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빙하는 사실은요. 모래도 이렇게 많고요. 커다란 자갈도 많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크고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애가 막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쭉 중력에 의해서 긁으면서 땅을 막 가. 드르륵 긁으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 마찰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밭을 갈 때 이렇게 긁으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이 빙하에 의한 무게로 긁혀서 빙하 이동 방향을 지지해주는 마찰의 흔적, 찰흔이 남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남극을 기점으로 이렇게 막 드르륵 가다 보면은 점점 더 저위도로 가잖아요. 남극 기준으로는, 남반구 기준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가는 게 저위도예요. 적도가 여기 있잖아요. 즉, 더 따뜻한 동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가 점점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긁혀있는 자국 쪽으로 가다 보면 빙하가 점점 녹아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던 어떤 모래라던가 자갈이라던가를 뒤에 막 떨구는 거야. 그래서 빙하로부터 퇴적된 돌이다. 빙퇴석이라는 것들이 막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사실은 옛날엔 빙하가 요 정도 여기까지 있었겠네를 현재 빙하가 없는 지점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인도 엄청 덥잖아요. 여기 지금 빙하가 있을 리가 없다고. 뻔한 페이크입니다. 인도에 지금 빙하가 관측된다. 옛날에 있었던 거를 찰흔과 빙퇴석을 통해서 분석, 연구를 한 거다. 아시겠죠? 걔를 해봤더니 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연속적인 모양을 띠더라. 해안선 모양 유사해서 하나 붙어있었고 옛날에 고말에 붙어있었고 중초에 쫙 찢어졌던 거다. 마지막! 자, 지질구조의 연속성. 자, 지질구조 자체의 연속성은 뭐냐? 지질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좀 더 배울 테지만 뭐 산맥이라던가 뭐 단층, 습곡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아까 우리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가운데 있는 바다 뭐? 대서양. 얘네를 양쪽이 유사한데 붙여볼까 하고 붙여봤더니 북아메리카 동쪽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친구랑 유럽 서쪽에 있는 칼레도니아 산맥이라는 친구가 고생된 말에 꽝 붙었다 했잖아. 그때 꽝 붙으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산맥이라는 게 알려진 거야. 중초에는 쫙 찢어져가지고 현재는 다른 대륙에 이렇게 대서양을 중심으로 멀리 있지만 얘네는 사실 고말 중초, 고말에 꽝 붙을 때 만들어진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붙여보면은 얘네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북아메리카 동쪽에 에팔레치아, 유럽 서쪽에 칼레도니아. 뭐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한번 좀 들어봤나요? 그쪽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질 구조, 산맥이 연속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래쪽에는 뭐 케이프 습곡대 그냥 참고만 한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유럽 서쪽 칼레도니아, 육개장 칼국수.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유칼. 유럽 칼레도니아. 유럽 쪽에 있는 게 칼레도니아예요. 자, 뻔한 페이크 하나 해볼까요? 보지 말고 한번. 북아메리카 서쪽의 에팔레치아 그리고 유럽 동쪽의 칼레도니아 산맥은 베게너의 어떤 대륙 이동설 증거로서 맞다. OX. X. 왜? 북아메리카 서쪽이면 여기고요. 유럽 동쪽이면 여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페이크잖아요. 지구학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 요 정도가 기출. 어렵지 않잖아요. 북아메리카 동쪽, 유럽 서쪽. 유럽 쪽에 있는 게 유칼, 칼레도니아다. 됐지? 자, 지금 듣고 보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이 이 말 딱 들었을 때 황계야? 고말중초? 하나의 커다란 초대륙? 했을 때 되게 말이 돼? 했지만 지금 쫙 듣고 보니까 이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을 통해서부터 지금 도출된 세 가지의 연속성 굉장히 나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의문이 하나 있어야 돼. 바로 뭐냐? 왜? 그렇잖아. 여러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그 유명한 과학책 뭐 있어요? 만화책. Y. 그쵸? 걔 그 Y가 왜 하필 Y일까?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Y예요. 야, 그래, 오케이. 야, 연속적이네. 이거 유사하네. 그래서 고생대 말에 화석 분포도 오케이, 연속적이고 빙하 분석도 차른 빈트에서 봤더니 연속적이고 마지막 지지구속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유럽의 칼레도니아 연속적이고. 야,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때 이 사람이 왜를 뭐라 그랬냐면 뭐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휴 돌려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죠. 원심력 때문에. 그 원심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사실 계산해보면 수학적으로 너무 약한 힘인 건 말도 안 되거든. 이외에도 막 다른 이상한 증거들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 증거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왜 대륙이 이동하는지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계에서 거절당합니다. 논문을 냈지만 받아주지 않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원래 뭐였다고? 지질학자도 아니고요. 기상학자였어. 기상학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전공이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컴공에 진학을 했어. 근데 제가 지구학 교육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컴공인데 야, 코딩 그렇게 짜면 어떡해? 코딩 거지같이 짜요. 이러면은 좀 뭐 자기 전공도 아니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제 코드가 맞았던 거죠. 오케이? 그럼 그걸 설득을 하려면은 제가 이 코드는 이래 저래 이래서 짠 거야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왜가 설명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다 이 유사성으로부터 도출된 세 가지의 연속성 증거들이 아주 훌륭했으나 뭐를 설명 못했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 설명 못했다. 밑줄 빨간 줄에 별표죠. 당연히 뻔하게 등장하는 기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큰 틀 잡았잖아요. 대륙 이동설 그다음 뭐였죠? 그렇지. 멘틀 대류설. 왜 멘틀 대류설이 등장하냐? 왜가 안 됐으면 왜를 설명한 애가 등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륙이 왜 움직였는데 바로 멘틀 대류됩니다. 가겠습니다. 왜 움직이는데? Y 왜 움직였는데? 뭐 때문이다? 바로 멘틀이 대류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거 얘기를 누가 했느냐? 홈즈라는 사람이 1920년대 후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가 막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대륙의 이동은 멘틀의 열대류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 말이 어려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대륙 있잖아요. 그 아래 사실은 우리가 뭐 있다는 건 알아요? 한 번 좀 들어봤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각 아래 멘틀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 올라오겠지. 왜냐? 뜨거우면은 부피는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가요. 진짜 너무 중요한 말 했는데 지금.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감소해요. 그래서 내려가요. 열대류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멘틀의 열대류 때문에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이 사실 덕분에 사실은 1950년이나 가야 이 대륙 이동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 아까 그 책 언제 썼다 그랬냐면 1915년에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돌을 맞고 문매를 맞다가 약 한 30년, 40년 지나서야 그제서야 이게 그때 그 사람 말 맞았는데가 되는 거죠. 학계가 약간 좀 잔인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대륙의 이동은 그 아래에 있는 멘틀이 뜨거우면 올라오고. 그럼 봐봐. 있는데 뜨거워, 올라와, 뜨거워, 올라와, 뜨거워, 올라와. 어떻게 할까? 찢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대륙 이동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멘틀의 열대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제가 마사지를 해드리면은 얘가 왜 생기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지구가 처음에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 바다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걔가 실제로 덜 식은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휴가철 이렇게 가다가 휴게소 들리잖아요. 거기서 꼭 뭐 먹어야 돼? 아, 그렇지. 델리만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델리만주 딱 먹었을 때 바로 왕 하면 어떻게 돼요? 입 난리 나죠. 아내가 덜 식었잖아. 실제로 지구가 내핵, 외핵 걔네가 아직 뜨거운 상태로 있는 게 심플하게 걔네 식었는데 아내는 안 식어서 그래요. 커다란 델리만주랑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 건데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사성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방사성 동위원소 분계열인데 얘에 대한 디테일은 사실 G2에서 좀 더 많이 배우지만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붕괴할 때 열이 나는데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냐면요. 방사능 들어봤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방사성 동위원소는 뭐냐?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걔는 굉장히 불안정한 친구입니다. 요거는 자연은 불안정한 걸 싫어해. 얘는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불안정한 친구가 어떻게 있냐면은 이렇게 있다가 붕괴해서 하면서 안정한 상태로 갑니다. 그때 붕괴하면서 이걸 붕괴라 그러는데 불안정한 애가 하면서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걸 붕괴라고 하는데 그때 내뱉는 에너지가 있어요. 높은 상태의 에너지에서 낮은 상태로 에너지가 가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바로 방사선, 방사능, radioactive 그게 바로 그 방사능입니다. 아시겠죠? 방사능이 그때 나오는 건데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안정 동위원소로 가는 요 기간을 뒤에서 배울 겁니다. 100만큼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50만큼 줄어들겠죠. 어느 순간. 그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합니다. 반으로 감소하는 데 줄어드는 기간. 그거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친구는 그렇게 불안정한 친구인데 걔는 규산염질에 농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산염질. 이게 뭐냐? 규산염질. 규소, 산소. 규소랑 산소가 많은 그런 친구를 얘기를 합니다. 규소는요, SI. 산소는 O. 선생님 좀 확 모르는데요. 저 물질 선택자인데요. SI가 규소고 O가 산소인 건 아셔야 돼요. 아무리 지구가 선택자라고 해도. 그래서 규소, 산소가 많은 이런 마그마에 농집되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뒤에서 나중에 할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거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고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규산염질 마그마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이 있는데 그 친구가 붕괴할 때 어떤 열을 내나 봐. 그것 때문에 멘틀이 열대류를 하는데 그게 막 대류를 하니까 멀쩡히 있던 대륙이 찢어지기도 하고 지구는 둥글잖아요. 찢어져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옆에 있던 애랑 부딪히겠지. 그럼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혀서 더 이상 갈 데 없으면 어떻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포인트. 자, 여기서 만약에 뜨거워. 멘틀 대류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찢어져. 마그마가 찢어져서 올라왔는데 뭐 있어? 차가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해양 지역이 막 만들어져. 여기를 뭐라 그러냐?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이 뭐냐? 저기가 써놨는데 해령이라 함은 아래에다 썼나요? 있네요. 해령은 영어로는 트렌치라고 하고요. 바다해의 고개령자입니다. 그래서 바다해, 고개령, 바닷속에 이렇게 아래에서 밀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살짝 오목하게 올라와서 계속해서 찢어지면서 새로운 해양 지역이 생긴 요거를 바다 밑에 있는 고개 같다라고 해서 해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다 밑에 산맥 모양으로 솟은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그림처럼,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구간에는 이렇게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하강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어느 순간 내려가는 지역이 생기겠죠. 요거는 바로 멘틀 대류 하강부에 있는 해구가 됩니다. 해구.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해구. 해구는 대양 밑바닥에 있는 좁고 길게 도랑 모양으로 쫙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미리 마사지를 해드리면은 해구는 약 6,000m보다 깊은 곳, 6km보다 깊은 곳을 해구라고 하고요. 해령은 얘보다는 좀 낮아요. 4,000에서 6,000m 사이. 오케이. 봐봐요. 얘가 만약에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해. 그래서 찢어져서 마그마 올라와.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식어가지고 해양지가 만들어져서 멀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들어가. 해령, 해구 생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령이 막 더 많이 생기다 보면은 여기서 막 해양지역이 막 많이 나오다 마그마가 또 많이 나오고 하면은 새로운 화산섬이 생기고 새로운 해양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해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뭐 이런 세팅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없던 하나의 바다였던 게 두 개의 바다로 쪼개지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이 바다를 다른 바다라고 인지를 하겠죠. 사실 얘네는 옛날에 하나의 바다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륙이 아래에 있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들어가거나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여기서 제가 미리 마사지를 해드리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뉴럴 링크를 만들어놔야 돼. 이제부터는 해구랑 해령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막 머릿속에 뽕뽕뽕뽕 튀어나와야 되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자, 가겠습니다.
해구나 해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키워드로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떠올라야 돼. 지금 한 번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번 들으면서 계속 익숙하게 집어넣으셔라. 자, 해구, 해령 하나씩 볼게요. 가겠습니다. 해령 같은 경우는 멘틀 대류가 계속 상승해. 계속 상승하는 곳이고, 거기는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등장할 수 있어요. 아직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리 듣고 연결을 좀 해놓으세요. 뒤에 들을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령은. 거기는 발산형 경계라는 판의 경기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얘는 판구조론에서 등장할 건데 뭔 얘기냐? 하나가 있었는데 계속 올라와서 찢어요. 그러니까 판이 발산하는다. 발산형 경계라는 거 미리 마사지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올라와서 벌려, 올라와서 찢어, 올라와서 찢어 하니까 계속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이게 뭐냐? 당길 장력. 물리하시는 분도 한번 좀 들어봤죠. 줄의 장력, 그죠? 장력이 작용하고. 그럼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생긴 정단층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층이라는 거는 끈을 단자를 써서 지층이 힘을 받다가 결국엔 하다가 빠각 쪼개지는 건데, 여기서는 이 정단층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잘 보시면은 슬라이스가 이렇게 났을 때 잡아당기면 이런 식으로밖에 당겨질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미리 지금 마사지. 자, 뭐라고? 해령은 멘틀 대류가 무슨? 상승. 뜨거운 뭐도 등장할 수 있다? 뜨거운 플룸의 상승. 같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산형 경계, 찢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키워드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 장력이라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계속 얘가 잡아당기면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견디지 못해 꽝 쪼개지면은 이런 식으로 드르륵 당겨가진 정단층 모양이 생길 수 있다. 상반이 하반 아래로 내려간 정단층 생길 수 있다. 이에 비해 해구는 아까 어땠죠? 막 애들이 꼬라 박는 데잖아.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는 곳, 이런 키워드 같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판들이 점점 가까워져서 부딪히겠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애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양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용을 하는데, 횡자가 뭐게요? 여러분 아마 오늘 한 번쯤 밖에 나간 분들이 무조건 봤을 텐데, 횡단보도 맞습니다. 횡단보도. 횡이 뭐냐? 가로 횡자예요.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게 횡단보도잖아요. 횡압력, 압력은 압력인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가서 물리 공부나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느낄 텐데, 수능은 언제나 거의 대부분 2D 평면에서의 움직임만 다룹니다. 사실은 우리 현장은 3D죠. 우리 삶은. 그래서 압력이라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요 그림대로 이런 압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압력, 이 압력, 이 압력도 있잖아. 그래서 압력을 사실은 세 개의 벡터로 분해해서 3차원 공간, X축, Y축, Z축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압력은 횡압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누르는 횡압력만 얘기를 할 거지, 위아래로 누르는 어떤 압력은 얘기하지 않겠다. 횡압력. 오케이? 이런 게 당연히 작용을 할 거고, 어느 순간 계속 누르는 힘을 받다 보면 지층이 어떻게 될까요? 빠각 되겠죠. 빠각.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의,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슬라이스 쳤을 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역단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조금 말랑말랑했으면 끊어지진 않고 휘기만 하는 습곡이 생긴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다 뒤에서 할 거야. 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거 외우세요가 아니라 미리 마사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해령은 멘틀 대류 상승, 뜨거운 플룸 상승. 발산형 경계, 장력, 정단층 키워드. 해구는 멘틀 대류의 하강과 차가운 플룸의 하강. 수렴형 경계, 횡압력, 역단층 습곡 같은 게 무조건적으로 문제에서 등장하거나 상황에서 등장한다는 게 아니고 같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보자마자 대비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해저학장설 자체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연결 작업을 지금 해놓으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렸죠. 네. 이 판 이동의 원동력은 그러면 진짜 멘틀의 열대류만 있을까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사실은 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공 시간에 배우고 또 여러분 교육과정에 추가가 현재 된 건데, 얘가 주된 원동력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요게 더 2번, 요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연구라고 학부 때 배웠습니다. 뭐냐? 판 이동의 원동력은 당연히 멘틀 열대류로 지금 우리가 위에서 배우고 온 것처럼 상승하면 발산형 경계 찢어지고, 수렴하면 수렴형 경계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 외에도 매우 중요하죠. 중력에 의한 판 자체의 움직임이 있다더라. 뭔 얘기냐? 판이 그냥 무거우니까 엉엉 중력 받아서 떨어지는 거야.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 영어로 판이 슬랩이거든요. 잡아당기는 게 풀. 음식점 같은 데 가서 풀은 당기는 거예요. 풀에다가 푸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풀은 당기는 거야. 슬랩, 판이 풀, 당기는 거. 판이 잡아당기는 힘. 해구는 아까 어디였냐면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이게 해구인데 여기서 무거우니까 이러면서 당기는 거야. 그럼 이 뒤쪽에 있는 애가 전체적으로 딸려오겠죠. 그치? 여기도 난 무거워 하면서 때려가니까 이게 뒤쪽에 딸려가는 거야. 요게 바로 판이동의 주된 원동력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리치 푸시, 리치가 뭐냐면은 바로 해령인데 영어로 거기서 아까 멘틀 대류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올려주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판을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을 때 여기서는 슬랩 풀, 판이 잡아당겨 쭉 내려가니까 난 무거워. 그러니까 슝 이렇게 끌려가. 해령에서는 리치 푸시, 해령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밀어줘. 그렇지? 또 뭐도 있냐면은 애초에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잖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중력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게 또 자연스럽겠지. 요런 힘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 멘틀 대류랑 무관하게 판 자체의 어떤 중력적인 힘 내지는 푸시해주는 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연구가 최근에 활성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서에도 들어가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 좋아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그러면은 멘틀이 계속 조금 생각해봐. 멘틀이 대류합니다. 계속 해령이 생겨. 찢어져. 새로운 지각 생겨. 또 찢어져. 생겨. 찢어져. 생겨. 계속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해령이 생기다 보면 그러니까 해령에서 계속 새로운 해양지가 생기다 보면 해양이 점차 넓어지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넓어지다 보면은 지구는 둥글고 일정 면적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어? 거기 해구가 되는 거지. 해령, 새로운 지가 생기고 어느 순간 들어가야지. 지구는 무한하지 않으니까 들어가는 거. 해구. 이렇게. 그래서 그 지형을 한번 탐색을 해보면 분명히 거기에 의한 어떤 디테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음양측신법입니다. 근데 사실 음양측신법 자체는 뭐냐면 그걸 분석하려고 사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니고 뭐 때문이냐? 참 안타깝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요 시즌에 그 유보트 잠수함이거든요. 미사일 쏘는 잠수함. 걔네들이 계속 숨어가지고 뿅뿅뿅 미사일 쏴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들 어디 숨어 있는지 봐야겠다. 해저 지도를 그래서 그려야겠어. 이래가지고 대서양 있잖아요. 대서양이 어디였냐? 여러분 또 잘 기억이 안 날까봐. 대서양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요.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있는 동네랑 유럽 있는 동네. 요 대서양 여기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독일 군들이 막 계속 싸우고 미국 연합군들이 싸우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막 이 바다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속에 잠수함이 어디 숨어있지? 얘를 이제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게 지금 심플하게 생겼지만 사실 이 밑에 해저는 굉장히 디테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음양측신법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깝지만은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쟁에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측신법이 뭐냐? 말이 너무 어렵지만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 배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 음파예요. 소닉. 팡! 거기서 음파를 쫑 쏘면은 어떻게 될까? 두두두두 퍼져나가겠지. 사실 이렇게 일자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슝슝슝슝 파동으로. 근데 얘가 통 밑바닥에 부딪혔다가 해저 어느 순간에 닿겠죠? 그랬다가 퉁 튕겨서 돌아오겠지. 그러면 어때? 우리가 만약에 음파의 속력을 알고 뻥! 이렇게 버튼 눌러요. 음파를 빵 쐈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시간을 재면 속력으로 알고 시간을 아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리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음역측신법은 뭐냐? V, 벨로시티, 속도는 바닷물 속에서 음파의 속력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한 1500m/s로 줘요. 그냥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한 요 정도로 가는구나 아시면 되고, 음파의 왕복 시간은 우리가 어때? 재면 되지. 재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V 곱하기 T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일정 시간 하나, 둘 왕복하는 시간이랑 속도를 곱하니까 사실은 이 깊이의 몇 배? 2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V 곱하기 T를 하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실제 깊이의 2배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그 깊이 값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나누기 2 해줘야 된다. 음양측신법 끝! 이제부턴 막노동.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뚱땅, 이 지점에서 뚱땅, 이 지점에서 뚱땅, 이 지점에 보니까 뚱땅이네. 수심이 깊네. 이 지점 뚱땅이네. 짧고 수심이 얕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지역을 다 그려봤더니 일반적으로 다양한 해저 지형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해저 지형들이 있더라.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대서양의 단면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모든 해저 지형을 좀 다 설명드리려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이쪽에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부터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심이 좀 얕을 거잖아.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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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러다가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수심이 얕은 게 유지가 되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수심이 엄청나게 깊어져.
그러다가 또 엄청 깊은 게 쭉 유지되는 요런 식의 일반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수심 약 200m까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륙붕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막 수심이 두루루루 깊어지는 이거를 대륙경사면, 대륙사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쭉 이렇게 계속해서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는 여기를 바로 심해적 평원, 대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붕사면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서 붕사면대 이렇게 가는데 요 정도는 알자. 대륙붕은 수심 어느 정도 오게? 얕은 거. 선생님 얕으니까 제 키가 한 174니까 한 2m? 에이, 200m. 규모가 엄청나죠. 아까 해구 어느 정도? 6,000m, 6km. 이거를 지금 외워놓으세요. 안 그러면 문제 풀 때 실제 데이터 해석할 때 대화 안 통합니다. 200m면 얕은 거고요. 6km 정도는 돼줘야 엄청 깊은 겁니다. 그래서 200m 정도보다 얕은 수심은 대륙 근처에 있는 곳을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갑자기 막 오르륵 경사가 급해지는 걸 대륙경사면, 대륙사면이라고 하고요. 심해적 평원이 이렇게 3km에서 6km 사이에 있는 이 지점을 대륙대라고 하고요. 6km보다 깊으면 주로 해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륙사면 같은 건 재밌는 건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200m랑 3에서 6km, 3km 정도라고 쳐보자고. 그럼 200m랑 3km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높이가 약 2,800m나 차이 나는 거지. 거기가 오르륵 떨어지는 거지. 경사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어떤 물질들이 이 높은 경사에 가파른 경사 때문에 저 심해적 평원 대륙대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요걸 뭐라 그러냐면 해저 지형에서 탁하게 흐르는 해류다. 그래서 저탁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탁류에 의해서 생기는 돌을 저탁암, 돌암자, 암석할 때 암자를 쓰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200m부터 약 2,800m까지 와르르르 쏟아지다 보니까 입자가 큰 무거운 애들은 어떻게 될까? 먼저 떨어지지. 입자가 작은 가벼운 입자들은 좀 천천히 떨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렇게 요 모양처럼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래쪽에는 입자 큰 거, 위로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 점이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사실 우리가 3강, 퇴적암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3강에서 배울 건데 미리 지금 이게 대륙붕, 사면대 이렇게 있는데 대륙붕에서 엄청난 그 경사면 때문에 와르르륵 쏟아지면서 저탁류에 의해서 생기는 저탁암이 바로 점이층리구나. 근데 걔가 거기 생겼는데 지금 내 옆 동네 산에서 발견돼. 그 말은 뭘까? 이 옆 동네 산이 지금은 산이지만 사실 옛날에는 해저 지형이었구나. 어디? 심해적 평원 그 근처에 있는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대륙붕사면대 해드렸고 심해적 평원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해령이라는 게 있기도 합니다. 해령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수심이 얕아졌다가 살짝 깊어졌다가 다시 얕아졌다가 깊어지는 이런 모양이 보이겠죠. 그래서 해령 이렇게 있고요. 해령의 가운데는 열곡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사실은 2D로 잘라서 그려들어서 하나의 열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멘트대류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하게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이 위에서 봤을 땐 이렇게 하나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라인으로 찢어지는 거야. 라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뒤쪽에 라인으로 엄청나게 열곡이 쫙 있는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인을 타고서 쭉 생긴 열곡을 열곡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곡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변부 이 열곡대 근처는 저 지금 아래서 멘틀대로의 상승이 막 올라오고 있는 제일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고 얘를 기점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쯤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갈 것 같고. 그래서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요 해령에서 계속 찢어지니까 새로 생겨요. 그래서 해령 중심을 생성되고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런 모양이 되고요. 걔가 계속 확장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여기서 생기던 녀석이 쭉 가서 요 해구까지 밀려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해구에서는 오히려 소멸하게 되는 판의 소멸지역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화산섬도 있고요. 여기서 화산섬이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은 이 머리통이 날아가. 계속 풍화침식 받으면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위쪽은 평평하고 옛날에 산이었던 이 밑둥만 남아서 평정화산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평평한 해산이다. 평평한 해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 들어가는 해구는 몇 킬로 이상? 그치, 6km 이상. 얘를 방금 배운 음양측식법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음파의 왕복 시간이 만약에 8초보다 크면은 1500m/s라고 가정했을 때 음파 속력을 곱하기 8 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얘는 왕복이니까 그렇지 2분의 1 해줘야지 길이가 나오는데 8초일 때가 딱 6000m, 즉 6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자료를 봤을 때 내가 위에 바다에 타고 뚝 눌렀는데 똥 요 시간이 8초보다 큰 자료가 있으면 그건 뭐다? 아무래도 해구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높다.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 간단하게 봤고요.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대륙과 대륙에서 쪼개지는 걸 뒤에서 배울 건데 열곡이라고 하고요. 해양과 해양 사이에서 쪼개지면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해령이라고 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열곡과 해령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정리해 드릴게. 열곡이 더 큰 개념이고 해령이 더 작은 개념이에요. 대륙이 찢어지면 거기서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그게 하필이면 대륙이면은 열곡인 거고 그게 해양에 있어도 당연히 열곡인데 해양은 해령이라는 별명을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겁니다. 왜? 바닷속에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음양측정법으로 쫙 엄청나게 넓은 쫙 긴 그 열곡이 있더라. 바닷속 열곡이 해령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열곡은 해령이에요? 내지는 해령은 열곡이에요? 이 질문은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할 줄 알잖아. A, B로 대입해봤어. 그러면은 선생님 A는 B예요? 라는 질문은 바보죠. 왜냐면 B의 여집합도 포함한 게 A거든. 선생님 B는 A예요? 당연하죠. B는 A에 들어있거든. 열곡은 해령보다 넓은 단위입니다. 모든 해령은 열곡이에요. 하지만 모든 열곡은 해령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교통정리 되시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해저 확장설에서 다시 돌아와. 항상 마지막에 쪼여줘야지. 맨 처음에 대륙이동설 유사성으로부터 세 가지 연속성 도출했고 여기서 고말중초 판계야 이 시기 다 정리해드렸지.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그냥 지가 아래 멘틀리 뭐가 열대류 하니까 이렇게 찍어주고 붙고 하는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 여기에 있는 이 머릿속에 링크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도 놓치면 안 되지. 판이동의 원동력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래를 분석해 봐야겠는데 바로 음양측시법. 음양측시법 해봤더니 다양한 지형 보였는데 대륙 붕사면대 대륙 붕은 대충 200m보다 얕은데 해령은 열곡이 더 넓은 범위, 해령이 좀 더 좁은 범위. 모든 해령은 열곡이다. 그리고 해구는 6km보다 깊은 음양측시법과 연계해보면은 8초보다 더 높은 왕복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해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해저 확장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